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의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한다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국정원 간부가 동행한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실장이 이면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 1차장과 함께 방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공식 약속이긴 하지만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당시 북측 근로자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 전면 중단도 공식 회의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결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포함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인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롯데건설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 홍보대 행사를 앞세워 수십억 원 규모의 금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롯데가 홍보대 행사에 8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이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에 쓰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가 제천 참사 당시 CCTV를 분석했더니 처음 불이 난 시각이 첫 신고 접수보다 20여 분 앞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족들도 건물 관계자가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불이 커지는 걸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커진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의 국내 처리 문제도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씨로부터 한 문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 가운데 남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런 확인 요청을 받은 뒤 구속된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의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들여와서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의 내용이 언급된 대목입니다. 당시 국정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실제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는 그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의 부인에도 한동안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졌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을 통해 이면 계약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건에는 핵 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라고 적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 계약이 사실이라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없고 보관 공간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 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이와 함께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면 계약에 대한 진상 파악을 왜 이 주무부처가 아닌 국정원에 지시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를 국정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당시에 판단한 건데 그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했습니다. 당초 동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동행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정보교류 차원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원전 수주 과정의 국정원 관여 정황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동구 차장의 동행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국정원이 계약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도 국정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에게 이면 계약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이면 계약 진상 파악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간부 A씨는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내 상황과 별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게 서운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잠시 보시죠. 지난 2010년 2월 아랍에미리트의 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파격적인 사열에 국무총리 독대까지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원전 건설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 교류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출의 대가격으로 아랍에미리트 군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군사 협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상 파기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을 계약하기 전 김태영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2차례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 측에서 여러 가지 군에서의 좀 협조나 이런 거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그런 거를 제가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UAE 측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 6월 국방부는 정비와 군사훈련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할 육해공군 예비역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파견이 보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다시 아랍에미리트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국 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력이 꾸려져 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2013년 3월 그 시기쯤 돼가지고 뭐 특별한 설명 없이 모든 것들이 종결됐다, 끝났다. 그 연락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보이는 군사 협력에도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우리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은 뒤 국산 무기 수입을 30배나 늘려간 상황. 군 관계자는 우리가 군 지원 약속은 어기고 돈만 벌어간 셈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박상진 기자에게 그 내막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도한 내용대로 만약에 이면 계약을 실제로 맺었다면 논란이 꽤 커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면 계약 이게 존재하는 건가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현재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서도 네. 이 이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 요청을 받고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를 한 뒤에 청와대에 다시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 뭐 없었다 이렇게 현재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수사당국에서 확인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도 조사를 그동안 안 했던 건가요? 네,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검찰이 네.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된 수사는 아닙니다. 이게 국정원이 TF를 만들어서 위장 사무실을 꾸민 등 이른바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남재준 전 원장 그리고 장호중 전 감찰실장의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 이 남 전 원장이 장 전 실장에게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 내용을 자료를 확보한 시점이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이전이었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면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이게 검찰에서 가려질 수 있을까요? 네,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유야무야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현재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제 우선 수사에 나선다면 남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제 이 관련한 내용의 조사가 국정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네. 그리고 조사가 된 뒤에 청와대에 다시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면 계약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꽤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였습니다. 롯데건설이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홍보 대행사를 앞세워 수십억 원을 뿌린 정황을 경찰에 포착했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으며 이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와 외교 문제의 분리 대응, 이른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지난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핵심 내용의 부정, 즉 사실상의 합의 파기 선언인 셈입니다.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직시해야 치유도, 화해도, 미래도 시작될 거라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역사와 외교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관계 개선 의지도 보였습니다.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조치 발표가 내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일본이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강하게 반발했던 일본은 오늘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위안부 합의는 1mm도 못 움직인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한 위안부 합의 관련 아베 총리 발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합의 변경을 시도하면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와 외교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지만 합의 파기라면 일본이 투트랙에 오를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TF가 비공개 외교 문서를 열람하고 일부 공개한 것이 공격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당사자 격인 윤병세 전 외교장관은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공개가 한국 외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TF 측도 알 권리와 외교적 부담 사이에서 실제 고민했습니다. 국민한테 이 정도는 그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했고. 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국민의 불신이 컸다는 걸 일본 측에 설명하는 등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은 만큼 냉각끼리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왜 연내 타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왜 굳이 시한을 정해 협상력을 스스로 약하게 했던 건지 그 이유는 우리의 갈팡질팡했던 외교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위안부 문제에 강경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일 역사 공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즈음 상황이 바뀝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뚜렷해집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2014년 3월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으로선 한일 관계를 중재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겁니다. 실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이 직후인 2014년 4월에 본격화돼 1년 만인 2015년 4월 잠정 합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15년 8월 북한이 목함지뢰와 연천 포격으로 도발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필요를 느낀 박근혜 정부는 이번엔 방향을 돌려 중국에 바짝 다가섭니다. 9월 초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퉁명스러웠습니다. That's a decision f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make how it relates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이어진 10월 한미,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가 재차 강조되면서 정부는 미국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갈짓자 외교를 하면서 미국에게는 대중경사론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에게는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중국한테는 불어일으키는 거죠. 다급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연내 위안부 협상 타결이라는 일종의 숙제를 받아들이면서 협상력을 잃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지난해 2월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즉 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는 건데 사흘 뒤엔 홍 장관의 말이 바뀝니다.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말이 며칠 만에 180도 바뀐 건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결정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정부 성명 초안에는 자금 전용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자금 전용 내용이 들어갔다고 지난 정부 대북 정책 과오를 점검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청와대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금 전용 근거도 불명확했습니다. 당시 근거 자료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자 진술과 정황 등만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자료조차 뒤늦게 청와대에서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관이 설명하다 보니 혼선만 초래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도 공식 기구에서 논의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NSC 상임위에서 중단 결정이 이뤄졌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미 이틀 전에 중단 결정이 통일부에 통보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로 공단 중단이 결정됐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무기력하게 지시 이행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이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또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보름 전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투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보름 사이 1,6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대책의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습니다. 또 본인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실명 확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거래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나 환치기,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미국 CNN도 집중 보도할 만큼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거래량은 막대한데 시세 조작과 불법 자금 유입 의혹이 제기되고 국부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 기자가 김치를 앞에 두고 한국 가상화폐 시장을 설명합니다. So what's the kimchi premium? Traders say South Koreans can pay a 15 to 25% premium on global prices just to get a piece of it.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빗대 표현한 겁니다. 정부가 오늘 강경 규제를 내놓은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해외에서 싼 값에 가상화폐를 사들여 한국에서 현금화해 떠날 경우 국내에는 형체도 없는 가상화폐만 남고 돈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경제에서 활발히 유통돼야 하는 돈이 가상화폐 거래로 쏠리고 있는 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완전히 걸림돌이죠. 소비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조회사 쪽에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거래소 폐쇄 같은 엄포성 조치보다는 거래 실명제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거액 투자자들의 시세 조작 의혹과 불법 자금 유입 같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SBS가 집중 보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시의 인권 침해와 성차별 실태에 대해 교육부가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차별 선발의 원인이 된 군 조종 장학생 제도는 여성도 선발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감사팀이 한국교통대 현지 감사에서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입시 면접에서 항공 관련 학과 A 교수가 한 인권 침해 발언이 대학 자체 면접 규정을 얼마나 어겼는지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력이 가장 많은 남자들이 누구냐면 홀로몬 되는 사람 아들입니다. 내 얘기 아니고 통계가 얘기해요.
세상에 나와서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찌르고 죽이고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또 지난 3년 동안 합격자 가운데 여성과 특성화고 학생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학 입학본부 차원의 차별이 있었는지도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여성과 특성화고 학생은 배제하라는 내부 문건이 실제 합격생 선발에 적용됐는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는 수시 전형에서 벌어진 성차별, 학력차별뿐 아니라 A 교수가 재학생을 마치 군대 사병처럼 부렸다는 증언들도 직접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저희가 그 기준을 변경하도록 차별을 개선하도록 시정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차별의 원인이 된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에 관해선 국방부가 군 장학생 지급 대상자 선발에 여성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청 근처에서 굴착기를 들어올리던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집채만한 굴착기가 떨어집니다. 이어 굴착기와 쇠줄로 연결된 크레인 기둥이 따라 넘어지면서 정류소에 선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뭐가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뭐가 떨어져서 딱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내 앞에 1m 전에 딱 떨어졌어요. 사고는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청 부근 화장품 회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크레인이 버스 가운데 부분을 그대로 덮쳤고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굴착기도 일반 승용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53살 서모 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 등 15명도 다쳤습니다. 굴착기가 덮친 승용차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꽝 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에어백 터지고 차에서 연기 나고 문 안 열리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경찰은 5톤짜리 굴착기를 철거할 건물 위로 들어올리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크레인은 차량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이 지지대를 단단하게 설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크레인의 지지대를 연약한 집안에 설치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굴착기를 들어올려 서서히 회전하던 도중 크레인 한쪽이 번쩍 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사고 크레인이 세워졌던 자리를 보니 온통 흙바닥입니다. 크레인의 수평을 맞출 때 바닥에 까는 받침목도 흙더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크레인이 단단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모서리엔 아웃트리거로 불리는 장치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크레인을 고정하는 장치인데 평탄한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안전합니다. 정부의 작업 매뉴얼에도 사고 현장 같은 흙바닥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평평한 받침목을 깔고 아웃트리거를 펴야 합니다. 하지만 규칙대로 하는 공사장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웃트리거를 좀 뽑다 말았을 것 같아요. 스윙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거예요. 아웃트리거 쪽에 힘이 못 받으니까 이제 장비가 그냥 훅 넘어간 거죠. 최근 6년 사이 크레인 사고로 숨진 194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74명이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게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20여 분 정도 더 빨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SBS가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인데 신고 시점보다 28분 빨리 불이 시작됐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첫 신고는 오후 3시 53분에 접수됐습니다. 1분 전 주차장에서 뿌연 연기가 새어나와 화재 직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CCTV를 앞으로 돌려보면 새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신고 26분 전인 오후 3시 27분 주차장 천장에서 서너 차례 불빛이 번쩍입니다. 불꽃이 튀는 현상은 1분 뒤에도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불꽃을 볼 때 천장 내부에서는 이미 불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선이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면 이런 형식으로 스파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불꽃이 옮겨 붙어서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CCTV에서 불꽃이 보인 때와 비슷한 시간 이 불을 본 목격자가 건물 관계자와 같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다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내려왔을 때가 3시 25분이었거든. 그 천장에서 그 불길이 떨어졌지. 과물 지르면서 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불났다고 그러고 소화기 찾으라 그러고. 유족은 건물 관계자가 20여 분이나 신고를 늦게 해 참사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제일 답답한 부분은 소방 쪽, 경찰 쪽이 따로 수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유족의 주장이 맞다면 화재 신고 40분 전 천장에 열선 작업을 한 게 발화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릴 전망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내용 몇 달 전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롯데건설이 홍보 대행사를 앞세워 수십억 원의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하는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롯데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롯데건설이 홍보대행사 3곳에 모두 8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행사들은 홍보 용역비라며 받은 돈으로 조합원에게 과일 상자나 상품권, 가전제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 결정 직전에는 롯데건설에 투표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흥정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막판에는 특히 한 장당 100만 원 그게 막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롯데건설 측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행사의 잘못일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계약에서 쓴 건데 돈 주라고 한다고 어떻게 계약서 어떻게 쓰냐고요. 솔직히 창피스럽게 본 걸.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롯데건설 측이 대행사에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교육하고 지시를 내린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홍보대행사 대표 3명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편의점에 취업한 뒤에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서 출근 첫날 이런 범행을 벌인 건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당한 편의점이 확인된 것만 3곳이나 됩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돈통을 연 뒤 검은색 봉지에 동전과 지폐를 주워 담습니다. 곧 계산대 뒤편 창고에서 담배 수백 갑까지 챙겨 가방에 담아 달아납니다. 달아난 남성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30대 송모 씨. 송 씨는 출근 첫날 현금과 물품 4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계산대의 그 모든 면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1일 마포구의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출근 첫날 2시간 만에 현금과 상품권 등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두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절도범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 확실히 맞아요? 이 머리 스타일이라고 여기가 똑같아. 송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도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도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한 달 새 3곳의 편의점이 피해를 봤는데 편의점 본사에서 점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편의점 2곳이 털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행방을 쫓으면서 피해를 본 편의점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족들이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설명 좀 해달라며 어제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부실 대처와 거짓 해명으로 비판받아왔던 이대 목동병원은 유족의 이런 요구에도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유족들에게 보낸 2장의 A4 용지입니다.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짧게 사과했지만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보다 관계 당국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신생아들이 숨진 다음 날 기자회견부터 배제됐던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아이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얘들이 갔구나, 죄 없이. 아이들에 대한 사과,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 2014년 축농증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 578명에 대해 넉 달 동안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를 찍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 날에야 의료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환자가 질병 상태와 치료법 등을 충분히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스스로 마련한 환자 권리 장전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신생아들이 숨진 뒤 지금까지 유족에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신중히 하기로 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 더 조용하고 신중히 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에 신중하기로 한 이유는 미 외교관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고위 관료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반응입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식 해법인 북핵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우리 측 제안에 부정적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 변기 청소용 솔로 컵을 닫고 화장실 물로 객실을 청소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성급 호텔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호텔 미화원이 변기 청소용 솔로 객실에 비치된 컵을 닦은 뒤 그걸로 변기까지 닦습니다. 이번엔 목욕 수건을 변기 안에 고인 물에 적시더니 객실 바닥을 청소합니다. 컵을 닦은 손걸레로는 쓰레기통을 닦고 손걸레를 빨 때는 변기 속 물을 이용합니다. 객실과 세면대, 욕조, 변기용 청소도구를 따로 구분 없이 쓰는 겁니다.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쉐라톤, 샹그릴라, 캠핀스키 호텔의 이런 비위생적인 청소 장면이 일반인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가 5성급 특급 호텔 객실에 잠입 촬영한 겁니다. 하얼빈시 당국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뒤 해당 호텔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호텔 측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비위생적이라는 꼬리표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 5성급 호텔에서조차 이런 민망한 위생 실태가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SBS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타임지는 성범죄를 폭로한 미투 캠페인에 나선 여성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출판사는 올해의 단어로 페미니즘을 꼽았습니다. 두 단어를 합친 말로 흔히 여성주의로 해석되는데 2017년을 달군 페미니즘에 대해 권혜리 기자와 조지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In time, it's really for the listening men. Women already know this. We're sort of translating for them how it is, how the world is. Right, girls? 원래 좀 그런 거지 하기 쉬운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페미니즘 도서의 발간과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35살의 보통 여자, 82년생 김지영과 신혼의 보통 며느리 민사린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습니다. 사위랑 며느리가 뭐가 다른 거야? 내가 왜 아가씨 남편 밥까지 챙겨야 해?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모르게 세뇌당한 게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이거 꼭 한번 읽어봐라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느꼈던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저희 누나 이름이 지영이기도 하고. 지난해 강남역으로 향했던 발길은 올해 낙태죄 폐지 청원 같은 좀 더 적극적인 권리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평범한 여성들도 거리에 나와서 어떤 여성의 안전과 여성 혐오에 대한 반대를 표출했던 사건이고, 올해 낙태죄 폐지 등으로 나타나는 흐름에는 이제 촛불 시위에서 같이 외쳤던 민주주의가 여성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편에선 거부감도 생겨났습니다. 서로 너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많이 보여서요. 남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좀 자극적인 배플이 많아요. 우리는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왜 진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지 이어서 조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이즘이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이론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은 소위 센 언니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20, 30대는 어려서부터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남자에게 늘 양보해야 했던 어머니 세대와는 다릅니다. 평등한 가치를 체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회 속에 나갔을 때 그 일상은 여성이 차별적이라는 걸 깨닫기 쉽잖아요.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고 직장 내 고위직 비율은 가장 낮아 여성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좌절합니다. 여기에 여성 혐오까지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는 조금의 목소리라도 어떤 상황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겪어야 될 일이고 혹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 딸이. 여성들이 권리만 챙기려 한다는 공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남녀의 싸움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넓은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상대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사소한 폭력들이 벗어나서 우리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작은 계단. 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SBS 조지연입니다. 이번엔 2017년 한 해 지구촌을 달군 뜨거웠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연일 뉴스의 중심이 됐던 트럼프나 북한, 테러, 비트코인도 떠오르죠. 화제가 됐던 올해의 단어들 송인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단어는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경제협정이나 기후변화 협약에서 잇따라 탈퇴하는가 하면 이민 제한 정책으로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사생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something. I'm just telling you. You know, you're dishonest people. Very fake news. The news is fake. IS와 추종 세력의 잇따른 테러는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단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8월 트럭 테러로 14명이 숨졌고 영국 런던 도심과 스웨덴 스톡홀름, 뉴욕 맨해튼에서도 10명 넘게 희생됐습니다. 테러 공포 속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북한은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인공지능 AI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도 올 한 해를 달군 단어가 됐습니다. 올 초보다 20배 가까이 급등했고 각종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Doesn't constitute legal tender. It is a highly speculative asset.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됐고 감세 경쟁의 서막도 올랐습니다.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용기 있는 여성들. 내년에도 미투 캠페인은 지구촌을 달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기아 양현종 투수가 연봉 대박을 터뜨리며 201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아와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아 구단은 양현종과 연봉 23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수 가운데는 최고 연봉을 이어갔고 야수까지 포함하면 롯데 이대호의 연봉 25억 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양현종은 지난해 FA 신분으로 연봉 15억 원에 1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올 시즌 22년 만에 선발 20승을 거두며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만큼 투수 첫 20억 원 돌파를 꿈꿨습니다. 네, 저 많이 받고 싶어요. 항상 뭐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이고 안빠로서 가장으로서 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양현종은 이달 초 기아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옵션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팀과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기아 잔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친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있어야 할 곳은 광주인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도 좀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MVP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쥔 양현종은 팬과의 약속을 지키며 2017년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리베로 부용찬 선수의 집념 어린 수비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새해 첫 해돋이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지는 해는 구름이 많이 끼는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새해 첫날 아침엔 맑은 하늘 드러납니다. 아침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내륙에서는 울산이 가장 빨리 해가 뜨겠고 서울의 일출 시각은 아침 7시 47분경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추위는 없겠는데 대신 공기가 탁해집니다.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미세먼지는 모레까지 길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도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올라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남부지방도 오늘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지난 2000년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6천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올 연말은 기부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훈훈한 이야기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